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 말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나 누리고 싶어 했던, 그리고 보고 싶어 했던, 또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바로 그 일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럴 땐 이런 법과 함께할 영화는요,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암살인데요. 내 조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세상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도록 해준 이 영화에는 어떤 법률 얘기가 숨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릴 죽이라고.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네, 오늘도 영화 속의 법률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최강희 영화평론가 그리고 박주윤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볼 텐데 두 분이 역사를 참 좋아하시잖아요. 조예가 깊으시고. 조회는 깊지는 않고요. 전공이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담 팍팍 드리기. 밝히고 싶지 않은. 네, 일제 강점기는 사실 우리 역사에서 정말 이제 어두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네. 또 그만큼 드라마틱한 사건들도 참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네. 좋아하시는 작품 있으신가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그동안 쭉 이어져 왔는데 네. 앞서 잠깐 보시니까 암살이라는 영화가 일종의 그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 이전에 일제 강점기 배경의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제 강점기 그 어두운 시대를 다시 들여다보는 어떤 약간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배경의 영화는 망한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 암살이라는 영화가 그 공식을 깼죠. 그러면서 이후에 그 일제 강점기 배경의 영화들이 많이 쏟아졌죠. 네. 근데 다 잘 됐습니다. 뭐가 그다음에는 있었죠? 뭐 밀정? 밀정이라는 영화도 잘 됐고요. 그다음에 박연. 종군 위안부 다뤘던 귀향이라는 영화도 네. 있었고요. 네. 또 이준익 감독의 동주, 박열 뭐 이런 영화들이 그러네요. 대부분 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살이라는 영화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어떤 그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저도 네. 사실은 암살이라는 영화가 약간 어두운데 밝다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뭐 액션씬이라든지 유머라든지 네. 그런 유머 코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게 일제 강점기 영화에서 우리가 지배받던 아주 암울한 엄혹한 시절인데 그게 가능할까를 하던 그게 반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네. 사실 그 다음에 나왔던 밀정이라는 영화예요. 밀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나 좀 안 좋고 스파이, 그것도 일본에게 부역할까, 뭐 독립군에게 부역할까, 이거 막 애매한 그런 주제를 갖고 송강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냈던 거. 또 사실 실화에 가까운 내용인데 그거를 했던. 그래서 저는 밀정이라는 영화가 가장 좀 기억에 좀 남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 암살, 진짜 평론가님 말씀처럼 암살 이후로 그런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다 잘 되지 않았나. 뭐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요. 그렇죠? 네, 일제차 독립을 꿈꾸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그린 영화 암살. 이 암살의 간단한 줄거리부터 좀 듣고 갈게요. 네, 1933년 일제강점기 시대가 이 영화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명으로 구성된 암살조를 만들죠. 바로 독립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저격수 안호균이라는 인물, 그리고 속사포 황덕삼, 이 3사람으로 구성된 암살조를 파견합니다. 누구를 죽여라 하는 명령이 나면 친일파 강인국이라는 사람하고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사령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타겟이 되겠는데 이 암살조를 만드는데 참여한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정재 씨가 이 역할을 맡았죠. 근데 전향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조국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몰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몰래 하와이 피스톨, 하정우 씨가 연기한 그 청부살인업자를 기용을 해서 따로 이 암살조를 암살하려고 또 파견을 합니다. 이런 물고 물리고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과연 이 암살조가 임무에 성공할 것이냐를 놓고 관객들의 가슴을 아주 조여들게 만드는 그런 그 액션 활극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영화 암살이 참 제목 그대로 암살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항일 이 무장 투쟁 이런 것도 전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제국의 군인이다. 그 적장을 살해했기 때문에 전쟁법에 의해서
전쟁법에서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주장도 가능은 한데 결국 일본법에 따라서 결국은 사형 처벌을 받았었죠. 네. 이것도 우리가 전시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당시에는 사실 뭐 독립운동하고 있었고 정부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웠지만 만약에 같은 전쟁 국가라 그러면 적장을 뭐 살해한 거 그냥 군인을 살해한 거기 때문에 전쟁법에 따라서 뭐 큰 문제가 없던 교전 중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당연히 이거는 살인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결과론적이긴 해요.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재판소가 열렸습니다. 뭐 그때는 사실은 군인들끼리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군인들이 아닌 뭐 민간인을 살해했을 때 이럴 때는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죠. 근데 이건 우리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시 뭐 우리가 정부로 좀 인정받기도 어려웠고 일본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 잡혔을 때 대부분 사형이나 이런 처벌을 받았었죠. 근데 그것도 뭐 사실 그 누가 이겼느냐에 또 그렇죠.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또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실 그 민간인을 뭐 죽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의 의도성이 있겠지만 이를테면 공군이 미사일 폭격을 했단 말입니다. 네. 폭탄을 투하했는데 거기 민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오폭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죽었다 하면은 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사실 그렇죠. 예, 미약하죠. 과실 부분이니까 예, 쉽진 않죠. 예. 예.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과실이지만 네.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 소년을 네. 향해서 이제 총을 겨눈 거니까. 뭐 영화적 장면이니까 막 그 장면만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살인죄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네. 살인죄지 뭐 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 우리 목숨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정말 숙연해지게 되는데요. 이름 없이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어떤 보상을 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 순국선열이라고 우리 표현하고요. 네. 애국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상이나 어떤 훈장 같은 걸 부여하도록 돼 있고요. 특히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네. 그 법에 따라서 일정 가족이나 유족 같은 경우는 일정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그냥 뭐- 국가유공자 혜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필요하다면 취직이나 뭐 대부라든지 아니면 또 의료 혜택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조금 너무 국가에 기여한 게 큰데 너무 적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죠. 그런 얘기도 있죠. 사실은 친일 행정을 했을 때 3대가 편하게 살고 네. 독립운동을 하면 정말 어렵게 살고 뭐 그만큼 국가가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법은 좀 더 정비가 돼 있는데 실제로 친일하는 사람하고 독립을 운동을 했던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도 좀 어렵고요. 나중에 추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는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군요. 영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워낙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전지현 씨의 극중 이름이 안오균이죠. 네. 근데 세 명의 이름에 한 글자씩 땄다고 들었어요. 안중근이랑 윤봉길, 그다음에 김상옥. 김상옥. 네. 네. 이렇게 세 명의 독립투사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실존 인물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안오균, 남자현 선생을 이제 극중 인물로 만든 네. 거죠. 이게 남자현 선생을 그대로, 그러니까 실존 인물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모티브를 삼았다라고 아. 볼 수 있습니다. 여자 독립운동가. 예, 예, 예. 네. 우리에게 잘 안 알려진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독립운동가 하면 이제 남성들을 많이 알고 예,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성 독립운동가가 계셨습니다. 남자현 선생이라고. 남편이 먼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뒤를 이어서 독립운동 하시다 옥사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분이 있어서 네. 이제 안우균이라는 인물에 어느 정도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김원봉 선생은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고 네, 네. 그 실명 그대로 조승우 씨가 김원봉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2의 김구라는 말을 들 정도로 상당히 유명했던 분인데요. 네. 이분이 사실 그 해방 이후에 그다지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월북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후에 그 한국 현대사에서 그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조명이 잘 안 됐었는데 네. 이 영화 암살을 통해서 재조명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김우라라고 나오는데 김우라라는 분이 이제 바텐더로 나오죠. 네. 예, 예. 근데 그 사실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친한파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일본인이긴 한데 네. 조선에 굉장히 큰 사랑하는 마음을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일본인으로 등장하는데 네. 이분도 사실은 모티브를 제공한 인물이 후세
다츠지라고 하는 분인데 아. 이분은 원래 변호사예요. 변호사죠. 예, 예. 일본 변호사인데 상당히 양심적인 변호사여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변론을 많이 맡았습니다. 일본 내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네. 그래서 3번이나 자격정지 당하셨고 실제로 2번이 또 투옥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그때 당시 일제 식민지 시대이긴 하지만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상당히 양심적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을 모티브로 딴 기무라라는 캐릭터로 이제 영화 암살에서는 형상화한 거죠. 실제 후세 다츠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영화 박열에도 나와요. 영화 박열의 박열을 또 변호했던 그 변호사로. 그러니까 기무라는 사실 영화의 기무라는 바텐더고 뭐 다른 역할이지만 일본인인데 한국인을 도와주는 사람 역할로 후세 다츠지 변호사를 그대로 따온 게 아닌가 보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기무라 역할을 맡은 배우가 네. 일본 배우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네. 워낙 그 아닙니까?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네. 한국인입니다. 아, 네. 한국인이었어요? 네. 제1동포 3세. 아. 예, 그래서 일본어를 되게 잘하고요. 이 기무라 역할을 맡은 김인우 씨의 할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오셔서 아. 이렇게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시군요. 한국에 돌아와서 네. 할아버지 세대의 어떤 한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훨씬 더 군함도라는 의미 영화에서도 있는. 나왔었죠. 아, 네. 그러시구나. 예, 예. 네. 아무래도 우리 평론가님께서 뭐 역사학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빠삭하게 인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오늘 마치 뭔가 수업받는 듯한 그런 기분을 들었는데요. 역사 이야기를 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 보면서 아마도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면서 또 공부를 새롭게 하신 부분, 새롭게 알게 되신 부분도 아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알고 보면 이 영화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 친일파 청산 작업. 그게 이제 반민특위거든요. 네. 실제로 1948년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친일파들을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무마시켰냐면 이승만 정부가 무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친일파들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입니다. 그때 왜 청산을 못했을까?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시 친일파들이 경찰과 군인으로 기용이 되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현대사의 어떤 비극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은 홀대를 당하는 네. 그 상황이 이제 1948년 반민특위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정재 씨가 염석진이 네. 반민특위에 나가서 얘기를 하죠. 네, 네. 예, 당신 왜 그런 짓을 했나?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나라고 물어보니까 염석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아니, 해방될 줄 알았나? 이게 바로 친일파 마인드예요. 해방될 줄 알았나? 기가 차네요. 기가 차는 거죠. 근데 결국은 처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안호균이 나타나서 염석진이 밀정이면 사살하라. 지금 수행합니다. 하면서 총을 쏘죠. 그건 뭐냐면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역사의 부채감에 대한 가상의 처벌. 그걸 통해서 관객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을 주는 것, 네.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죠.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영화 암살이요 또 한때는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소설가요? 아, 예, 예. 네. 그 소설이 코리안 메모리즈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그 작가가 이제 표절 관련해서 그 소송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 패소했죠.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때 시대 상황이 좀 비슷하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여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 표절의 어떤 이유로 근거로 제시가 됐는데 네. 사실 뭐 소설의 배경은 이제 1940년대 중반, 그러니까 또 해방 주인은. 직전의 상황이고요. 또 영화는 1933년이고 주인공이 뭐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대 배경이 일제 강점기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뭐 표절을 입증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제로 그 암살조를 조선에 파견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누구나 나눌 역사적 사실은 누구나 나눌 수밖에 없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표절이 아니다라고 네. 결론이 나긴 났는데 표절을 논할 때 단순히 뭐 너무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럼 표절입니다라고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는 아이디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독특한 구상이라 그러면 아이디어라 그러면 이건 사실은 표절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벌써 역사적 사실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존재하고 있고 네. 김원목 선생도 있다라는 네. 거. 다만 김구 선생이 여성의 어떤 그 암살 그 저격수를 보내서 암살을 유도했고 네. 그 와중에 뭐 한 일들이다. 그 정도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굳이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일왕 그 생일 파티안에서 총격신이 일어나는 거. 네. 뭐 결혼식장에 총격신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표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충분히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독창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라고 아. 판단한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결국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제 표절로 판명이 됐을 때는 네. 어떤 법률이 저작권법에 따라서 또 처벌을 받는 그렇죠. 건가요? 표절이 만약 된다면 사실 이 사건은 가처분 신청까지 넣었습니다. 영화가 상영될 때는 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거 상당히 크죠. 네. 이런 1000만 영화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상영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네. 그때도 가처분 신청을 넣었었고요. 결국 본안 소송까지 갔었는데 만약에 이제 표절임이 밝혀졌다 그러면 표절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결국은 수익 중에 일부분을 그 소설가 그 창작자한테 네.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얼마를 벌었든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한 금액을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이익을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세간의 화제가 되게 만들어서 좀 나의 것이 좀 뭔가 좀 뜰 수 있게 네.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이거 소송감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런 걸 또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뜨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조작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고요. 네. 또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소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마케팅 비슷하게 했다 그러면 막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입증만 한다 그러면. 네. 근데 뭐 그 금액 자체가 뭐 위자료 측면이지 이게 어떤 수치화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또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한국 영화들이 꽤 있었죠? 네, 그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장르적인 특징상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그 장르적인 특성이 이제 어떤 영화를 이렇게 뭐 베끼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보통 뭐 이를테면 로맨틱 코미디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 만나서 티격태격하다가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 다 표절이고요. 다른 영화들도. 그러네요. 공식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스릴러 영화에는 당연히 살인자가 나오고 그럼 연쇄살인마가 나오는 모든 영화는 다 표절이냐? 네. 또 그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례는 있습니다. 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최종정규활이 뭐 그대로 표절했다. 네. 뭐 아니면은 뭐 광해라는 영화가 데이브라는 할리우드 영화를 그대로 따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화는 서로 베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부릅니다. 상호 텍스트성. 예, 상호 텍스트가 된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를 베낍니다. 그게 영화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한 말이 아니라 영어로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그러는데 인터텍스추얼리티, 예, 상호 텍스트성. 네.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는 것이 영화라고 하는 매체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알고 보시면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데에서 특별히 이렇게 시비를 걸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절이 성립이 되려면 네. 표절 침해 당사자, 즉 저작권 피해 당사자가 이거 표절이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관객이 야 이거 베꼈네 이러면 성립 안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라는 게 특징상 서로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죠. 김지훈 감독이 연출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작품이 있죠. 네. 그 영화에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삼각 결투씬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삼각 결투씬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1960년대에 연출한 The Good, The Bad, The Ugly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도 한 장면. 뭔가 비슷해. 네.
그 작품의 장면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오마주라고 하죠. 오마주라고 그러죠. 오마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나 혹은 감독에게 경배를 바치는 겁니다. 그걸 네.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그걸 표절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화는 조금 더 관대한 면이 있죠. 패러디도 마찬가지죠. 네. 패러디도 사실은 그대로 했는데 웃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속설인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네. 원작자가 보고 웃으면 패러디고요. 아. 기분 나빠서 고소를 하면 이제 표절이라고 표절이다. 하는데 그만큼 이게 경계가 조금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요, 저는 영화의 뭐 상식 같은 거, 인터텍스추얼리티, 네. 새로운 거 배우고 가서 역사 공부에다가 또 영화 상식까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머릿속에 좀 차는 느낌. 굉장히 오늘 만족스러운 녹화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요, 두 분께서 암살을 보고 느꼈던 어떤 개인적인 감상편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저는 좀 전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일제강점기는 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중에 뭐 제가 기억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쪽 관련된 영화라든지 드라마는 애써 외면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15년도에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기점으로 오히려 더 재밌을 수 있구나. 그 네. 재밌다라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배당하고 우리 동포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액션을 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를 새롭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어. 그래서 암살이라는 영화가 그 하나하나 장면들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주는 주제의식도 상당히 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영화 속에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이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지현 씨가 하는 말이죠. 알려줘야지 싸우고 있다고. 네. 기억나네요. 기억이 네. 나요. 네. 이렇게 해서 무슨 조국이 해방되겠어? 이렇게 하는 자조적인 얘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의 또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 계속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헌신적으로 싸워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당당하게 그 시대를 바라보고 또 그 시대에 잘못한 사람들은 좀 준엄하게 꾸짖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암살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그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암살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어두운 시대, 일제 강점기에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간절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투쟁했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기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영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들의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그들의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란 순수한 질문에서 이 영화가 시작됐다. 암살을 제작한 최동훈 감독이 전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독립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삶은 잊지 않고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영화 속의 법률과 또 역사 이야기까지 좋은 정보 알려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제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